민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지율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정당 조사 지지율 조사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뭐 지난주 갤럽도 갤럽인데 저희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자고요. 네. 국민의힘이 뭐 심지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이겼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46.5, 민주당 39%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엄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진 상태. 그렇죠. 두 당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보수층이 과표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지지율? 저는 기왕 이제 한번 본 김에 제가 한번 쭉 한번 따와봤는데 리얼미터 것만 따와봤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여러 조사를 했던데 다른 언론기관에서 의뢰한 건 제가 빼버리고요. 에너지경제신문인가 거기에서 의뢰한 것만 제가 주차로 쭉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11월 22일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전이죠. 양당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44.9 대 30.3 그러니까 15% 가까이 14.6%이고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밖에 의미 있는 차이였었는데 이게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7.5% 차이 역전.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분들도 이걸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번호라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나마 하나 찾을 수 있는 설득력이라면 이제 과표집인데 이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면 과표집은 어떻게 보면 약간 동어담복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야, 너희가 어떻게 7대5로 이겼어? 그거 7대5로 이긴 이유를 말해봐. 이랬더니 우리가 7점을 냈고 5점을 실점했네? 이런 거하고 똑같아서 이게 한번 의미 있을까 해봐서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응답률을 한번 쭉 한번 추이를 뽑아봤거든요. 한번 11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 응답률이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2.6%였다가 7.8% 2배 반 정도 늘었네요. 이 두 시점만을 놓고 본다라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보면 12월 13일 탄핵 직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사일은. 이때 또 6.9%였고 이때는 이제 더블 스코어를 넘었단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면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상승, 급격한 상승이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응답률에 따라서라면 응답률이 높아져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높아졌다,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중간중간 튀는 수치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이만큼이다라면 이 과표집 한 이 정도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쭉 이런 자료를 던져서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우 유튜버라고 해도 되겠죠. 서모 씨가 이제 그런 발언을 최근에 자주 했다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이 애국이다.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서모 변호사군요. 아, 그런가요?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씀들을 한 것으로 많이 진작됐을 거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과연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여론을 흔드는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그런 것이 민주당이라고 없겠냐. 지금 보면은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흐름뿐만 아니라 탄핵에 찬성하는 흐름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심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라면 뭐든지 설명하더라도 이 정도를 다는 설명을 못한다.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분명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의 상승에는 그런 추이는 뚜렷하다. 제가 한국갤럽뿐만 아니라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도 찾아봤거든요. 여론조사 꽃은 꿋꿋하게 아직도 의미 있게 민주당이 앞서요. 1월 10일 1월 둘째 주에 43대 33입니다. 민주당이 10% 앞서요. 여론조사 꽃 결과죠? 예. 12월 27일에는 28% 차이가 났거든요. 양당이? 예. 여론조사 꽃조차도 이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확 줄어든 거네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18%에서 28%에서 10%로 줄어든 거니까 18%가 상승한 거죠. 여론조사 꽃도 그 과표집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당에 대한 지지가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든지 보이고 있다. 다만 이건 이 과표집 말고 이 설명하는 데는 여러 것들이 다 한계를 좀 드러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저는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동정심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뚜렷한 건 이건 민주당의 삽질. 역시나 여러 번 말씀하신 반 이재명 정서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뭐 의원분들의 발언들 행태들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나타나고 있는 뭐
그쪽의 인플루언서분들 이분들의 태도들 여기도 만만치 않다. 본인들은 민주화 진보의 사도이고 다른 뭐 탄핵을 반대하는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의 길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기억을 하거든요. 뭐 조국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윤미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 입장에서는 니들이나 여기나 똑같다. 도덕적 경중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 따질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엔 도덕이란 잣대만으로 본다라면 니들이 더 형편없이 더럽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도층의 여론 아닌가. 네.所以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진영화된 3, 3이 있고 중도가 4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의 여론의 향배는 이 4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 4의 판단, 중도층의 판단이 지금 상당 부분은 여당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다만 이것은 전 뚜렷하게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했지 네.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과거 배삼룡 선생의 예를 들었지만은 국민의힘은 안 보이고 있어서 안 움직이고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국민의힘이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월 16일, 17일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또 하나 조사 결과가 이제 저도 이건 좀 놀라웠는데요. 정권 연장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 물론 오차범위 내였지만 앞섰어요. 오늘 그렇더라고요. 결과에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계엄, 탄핵, 구속 정국에서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렇죠. 이거는 정당 지지율과 또 다르다. 그렇죠. 의미가.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언론들에서 정당 지지율은 지금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꽃을 제외하고는 제 기억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뒤처진 것은 최근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전 꽃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추이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정권 연장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는 여론조사는 제 기억엔 못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리얼미터가 처음이었었고 여론의 향배의 여론 추이에 어떤 심각한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조기 대선이 어쨌든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들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와 우리 완전 망할 것 같았던 다음 대선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잘 되기 위해선 저는 완전히 바닥을 쳤어야 됐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예. 거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앞에 나간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 김민전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권 연장 여론이 앞선다라고 하면 오인될 수 있다. 착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 니들이 그래봤자 윤상현 김민전이 그렇게 해봤자 지금 국민들 눈에 비친 건 다른 모습이다. 니들은 국민들이 주목해보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론의 반전이 이루어졌던 거지. 그렇게 본다라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성해야 되고 여전히 심기일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자들에 대한 차기 선호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다가오는 설에는 더 많이 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 김문수 장관이 비등비등한 상황 속에서도 여권 주자 1위가 네, 맞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네. 조금 앞서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센 보수층이 계속 결집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을 했을 때 과연 이 보수 안에 소구력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쭙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의 이와 같은 여론 추이도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 의미 있는 행보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역시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은 있어야 될 반응에 있어야 될 심리의 어떤 반응들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어떤 김문수 의원의 주체적인 긍정적인 지표로 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외부적인 요인이 또 작용하게 저는 그렇게 됐다. 봅니다. 예. 예. 여러 것들이 대안을 찾지 못해서 혹은 탄핵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군요. 계엄 정국에 대한 반응으로서 김문수를 찾게 되는 거지 김문수의 어떤 경쟁력 김문수를 좁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닐 거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만큼 많은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명태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동훈과 김문수를 제외하고는 맞아요. 모두 다 지금 명태균 리스크에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최은주 시장 비롯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걸려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소구력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네.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최근의 여론들의 추이 이런 것들을 그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닌가 이제는 문제다. 예. 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삽질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네. 저는 천천히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럼 누가 만들었었냐? 양당, 거대 양당들이 만들어냈었고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달아오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시동 보고 걸리고 있습니다. 있다. 예.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많이 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을 때 네.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각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 빨리 구속을 시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한쪽엔 윤석열, 한쪽은 이재명 네. 이것으로 대별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 마냥 모든 사안이 지금은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그러면 야 이재명은 윤석열은 뭐 체포됐다? 왜 이재명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상. 예. 여론의 이제 향배에서도 그게 지금 극명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혹은 이제 민주당에선 당연한 대답은 그거겠죠. 사안의 정도가 범죄의 정도가 다르지 않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을 판단할 땐 또 이재명을 지어보고 이재명을 판단할 땐 윤석열을 지어보고 혹은 윤석열을 판단할 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이재명을 판단할 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어본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이것은 적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걸로 구속영장 기각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특정 사안에 있어서 무죄 판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죠.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됐었다. 받아들였어야만 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더군다나 1심 위증교사였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 이유를 읽어보더라도 무죄 판단은 맞지 않았다. 조금 극명하게 말씀드려보면 무죄 판단의 근거와 무죄 판단의 결과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런 판결문 사안이었다. 안에 저는 모순이 있었다. 위증교사. 그래서 분명히 범죄 혐의에 네. 그리고 사안의 중도성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다만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은 하면은 그에 이재명은. 따르는 이재명은 하는 반론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인 거죠. 민주당 오늘 아침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내란죄나 뭐 배임죄 이런 게 죄질이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동시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재판 출석에 임했지 않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 거부한 적 있냐. 그리고 사법부를 부정했었던 적이 있냐. 이거는 물타기다. 이런 반론을 펼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재판들의 피고인이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벌석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재명이 출석했냐 안 했냐 이것이 중대하진 않다. 어떤 피고에 대한 신문기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테고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끊임없이 연기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때로는 안 받아들여져서 이제 어그저그 가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자신들은 법 질서를 법에 정한 절차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느꼈던 내용들과는 조금 많이 어긋나지 않냐. 세세히 따져보면. 예. 그러니까 그 말에 세세하게 따져보고 해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의 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심지어는 저조차도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좀 흔쾌하진 않다. 소위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좀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전 그렇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그러니까 네. 이제 17일 날 재판이었죠. 대장동 관련 지난주였네요. 재판. 예. 네. 제가 알기로 그때 정확히는 대장동 재판에 오전에 출석해서 오후에는 조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유가 국회 본회의 참석이었었고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여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동규 씨는 나는 피고인인 이재명이 없나는 네. 뭐 진술 못하겠다 해서 이제 오후 재판이 빨리 끝난 것으로 아는데 15분 만에 끝났네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잉여력을 한번 발동을 해봤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봤더니
그랬더니 그날 우선은 본회의가 있었냐 이거부터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본회의는 있었더라고요. 한번 국회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공개했는데 영상회의록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봤더니 1월 17일 날 13분간 진행됐더라고요. 회의가. 본회의가요? 네, 국회 본회의가 13분간 진행됐고 안건마다 언제 이 사람이 출석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냐면 네. 안건에 대한 투표 때 드러나는데 전광판에 뜨죠. 예. 네. 4분 52초까지 제가 출석 안 한 걸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8분 정도에는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뒤져봤는데 22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총 며칠 열렸냐면 제가 이걸 한번 쭉 따져봤거든요. 네, 저희 자료 받았습니다. 38번 있었습니다. 38. 정확히는 37일 동안 38회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13분짜리 회의를 본다라면 가장 짧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17일에. 정확히는 9월 2일 날 개회식이 열린 날 회의가 6분에 끝났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저 초중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 하고 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 뭐, 느낌이군요. 네, 책만 받고 끝난다든가 네.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논외로 한다라면 1월 17일 날 있었던 13분짜리 회의는 가장 짧은 회의였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 안건이 건의안을 포함하면 7건이거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7건을 통과했어요. 네, 13분 동안 7개의 안건, 정확히는 6건 하나는 건의안이니까 이건 빼볼게요. 예. 6개의 안건이 통과가 됐고 이 중에 또 5개는 투표까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6개의 총 안건에는 그때 마다 제안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반자 발의자의 제안 설명이 있고 뭐 투표 행위가 있고 때로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람의 반대 토론도 있을 그쵸. 거고 네. 반대 토론만 하더라도 뭐 10분 20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6개의 안건 5개는 투표까지 했고 하는데 13분에 끝난다는 거 이거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않냐. 어떤? 회의를 위한 회의. 저 이건 뇌피셜입니다. 틀릴 수 있는데 야 1월 17일 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려. 우리 이날 본회의를 해버리자.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막 이러하니까 이날 우리 회의합시다. 네. 국민의힘은 이런 걸 좀 사전에 파악했어야 되지 않냐. 6개 안건을 13분 만에 통과시킬 안건이라면 전 이거 언제라도 해도 되고 네. 6개를 12분 동안 통과시킬 사안이라면 민생과 막 밀접하게 연관되고 시간을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몇몇 관들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때 이렇게 잡냐는 거죠. 하필 이거 그날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잡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민주당이 잡았겠죠. 민주당이 잡은 건 확실한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잡았겠냐 안 잡았겠냐 이제 이게 문제일 텐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1월 17일 말고 1월 21일 날 하자. 이거 13분짜리 회의를 이럴 필요가 있었나. 저는 이거 좀 여러분 한번 13분짜리 회의 해본 적 있으신 분 저도 뭐 회계사로서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있었으니까 회의라고 한다라면 요즘은 적은데 일주일에 저 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할 때는 평균 한 10개 정도는 있었거든요. 10개가 회의가요? 뭡니까? 예. 13분짜리 회의 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분들을 모셔다 놓고 13분짜리 회의했다고 하면 뭐 시사저널에서 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화낼 것 같아요. 야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하려고 날 불렀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게 하필 또 근데 그날이었다는 게 저는 이거 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차제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부탁하고 싶어요. 예? 이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날은 이런 본회의 잡지 말아라. 특히 13분 동안 6개 안건 처리하는 안건 이걸 뭐하러 하냐. 국민의힘이 정말 과연 이날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있었는지 그런 의심까지 갔을까 의문인데요. 저는 국민의힘 이거 안 알아봤다. 아, 네.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국민의힘 의원분들. 할 말은 많지만. 네. 할 말은 많으면 전 하는데 네. 네, 그럴까요? 기왕에 했어.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하시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열이 받아서 네. 국회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쭉 찾아본 게 뭐냐면 지난주 금 그리고 이번 주 이 5일 총 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 한번 찾아봤어요. 예. 제가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은 맞은데 32개인가 37건이 있더라고요. 토론회가. 토론회가. 네. 네. 이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건이 몇 건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37개 중에 네. 그래도 거대 양당 중에 한 당이고 의석수를 대충 이게 해봐도 뭐 15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도 우리 PD님 17. 우리 PD님은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한 비슷하게. 과반 가까이? 네. 아닌가요? 한 건이었습니다. 한 건. 37
30건 가량 중에 예, 예. 뭐 줄여볼게 한 32건, 30건은 넘어요. 많이 바빴나요, 자, 의원님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 토론회가 뭐가 중요하다고? 토론회 하는 말이 뭐 쓸데 있냐? 전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탄핵과 관련되어져서 사안이 시급함으로 물론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안 그러겠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하나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런 식의 결국은 토론회라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학계 이런 분들이 대개는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그리고 의견을 발표하는 한 축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게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학계와 시민사회와 의 접촉이 없다라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한다라면 소통을 못한다라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특히 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뭐 총선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또 빅마우스 분들이시잖아요. 여론 형성 주도층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민사회라든가 도움을 줄수 있죠. 학계라든가. 예. 이럴 때는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느냐. 이래놓고는 사실 총선 때도 그러고 왜 우리 당에는 스피커분들이 없다. 민주당에는 TV토론 나오면 뭐 교수분들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없냐. 그와 같은 결과는 이와 같은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국회의원 풀, 공천 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예. 자꾸 이와 같은 토론회들을 열면은 교수들이 나와서 시민사회의 성원들이 나와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나와서 발언과 발표를 할 거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말이 얼만큼 공감대를 얻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다 보면 전혀 총선 때만 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 진짜 어디에서 데려왔을까? 공천이나 그런 거에 있으면 리스크가 또 커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야 이번에 공천에 개입한 사람들은 누구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다행히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현직 대통령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날 이제 결과 기다리다가 잠드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주말이었고 네. 저 중간중간 깨서 이제 계속 확인을 했는데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결국 그 기로에서 구속이 됐는데요. 네네. 일단 이 구속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하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중립적인 분들, 양극단이 아닌 이제 중간에 위치한 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분들도 모두 다 공히 구속되는 데는 뭐 별 큰 어려움이 없다. 내지는 구속영장은 무리 없이 발부될 것이다. 그와 같은 예측을 해서 네. 저 역시도 또 사안을 그렇게 봤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의문을 가졌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꿨다, 네. 뭐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구속 사유가 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정말 이 일련의 과정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저도 봤는데 네. 이게 되게 특이점으로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15글자만 쓴 것은 이건 자범일 경우에나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역대의 구속된 바 있는 이전 대통령분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예. 이런 경우 공이 모두 다 조금 상세한 사유를 써줬었는데 15글자짜리 이와 같은 이제 판결은 너무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 네. 물론 판사가 보기에는 그만큼 판단이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본다라면 그리고 사실 지금 증대하고 있는 구속 반대 여론에 비춰 예. 본다라면 조금은 더 상세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 근시일 내에 있었던 주요 정치인에 대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됐을 예. 때는 제가 알고 상당히 장문의 그런 사유들을 작성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좀 판사분께서 비록 본인의 판단은 뚜렷할 망정 그 사유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여러 가지로 적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서부지법으로 그 엄청난 서류 1500페이지인가요? 그 네. 서류가 이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실시간 중계로 예. 봤고 정말 이 관계자들의 관련된 공소장들도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잖아요. 예. 거기에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구속이 되는 구속영장에 대한 예. 발부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판단에 따른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적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조금 아쉬움. 예. 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자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당이 이른바 시일야 방성대곡 발표했습니다. 네. 목놓아 통곡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뭐 6시간 동안 생중계된 계엄인데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하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이 변호인단의 이 같은 입장 그리고 그동안에 이 변호인단들이 한두 번 이런 입장을 낸 게 아니잖아요. 예, 줄곧 이제 윤 대통령 측을 변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전에 약 45분 동안 직접 변론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그 과정에 뭐 법원에 잘못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법정에서 구속이냐 아니냐 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전 헌재 재판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던데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중도가 있다라면 결국은 중도층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설득할 수 있는 발언과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특히 이제 헌재에서 보이는 태도라든가 발언들을 보면 이게 과연 중도층을 어떤 입장을 뚜렷이 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인가? 시리아 방송대국이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에 있었던 줄기찬 수차례의 발언들 담화들을 보면은 극렬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지 중도층 들으라고 하는 발언들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판사에게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들릴까 저런 발언들이 그런 전체적인 전략에서도 실패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 여론들을 보면 네. 야 저런 변호사들을 왜 앉혀놨을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짤로 도는 게 차기환 변호사님이시죠. 그분이 헌재 재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언급하면서 네. 당황설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저런 것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말을 또 소위 끊는 그렇죠. 모습이었죠. 소위 네. 말하는 좀 이제 보수 진영의 판사라고 하시는 재판관이라는 분조차도 말씀을 이제 좀 끊어버리고 네. 중단토록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많은 재판을 봐오고 많은 판결문을 봐온 사람 중에 하나로서 네. 판결문 내용들을 보면 좀 얄밉도록 잘 쓴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예, 예. 네. 분명히 그러거든요. 이분들 변론하는 거 보면은 야 저건 진짜 본인들의 극렬 지지층을 들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된다. 예. 제발 좀 중간층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발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의 그 여러 가지 진술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이 역시나 그 부정선거 네. 관련한 이 네. 정당성, 계엄의 정당성을 그렇죠. 얘기하는 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말 갑갑한 게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0.01%로 부정선거의 확률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또 계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공권력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수백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러한 논지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어떤 비합리성 나아가서 위헌적 위법적인 요소를 실토하는 내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황당무계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거 뭐 부정 이걸 믿냐 안 믿냐 하면은 저는 분명히 안 믿거든요. 그리고 그간 근거로 가지고 온 것만으로는 제가 이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내지는 어떤 심정적인 동조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좀 전략 실패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호인단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 핵심 관계자들, 뭐 방첩사령관이나 네. 경찰청장이 계속 일관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이 선포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을 헌법재판관이 했을 때 핵심 관계자들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고 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진술들을 일관되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변론을 해서 네. 그것도 굉장히 이목을 끌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핵심 관계자들과 윤 대통령 사이에 이 삐걱거림이 나타날 네. 수 있겠다. 이 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연금 얘기를 사건 초반에 들었었는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분들 이제 꽤 오랜 기간을 군인으로서 각종 공무원들로서 근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연금 박탈 여부가 상당할 수 있거든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저희 이제 회계사들이 맨날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연금의 가치 이런 걸 많이 따지고 하는데 뭐 이분들 정도면 얼마 정도 연금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낮춰서 한 300만 원이라고 해보면 네. 여러분 이럴 때 연금의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연금이 한 300만 원이다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와. 정도 대략. 네. 제가 아주 거칠게 한 겁니다. 네, 아주 네. 거칠게. 현금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발적 의지든 아니든 그날 그 현장에서는 대통령의 그리고 뭐 계엄 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형태였었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 최종적인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형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보다 사실은 현금 10억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마이클 샌델의 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이런 아하. 것들인데 네. 샌델의 주요한 논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중첩적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경제적 요인이 있을 거고 이 경우에는 연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는 연금을 기화로 연금이 원인으로 해서 쟤들 허위 진술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연금을 기화로 해서 자기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통장 경감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계엄 직후에 많은 군인들이 얼토당토하는 모습으로 야당 인사를 만난다라든가 그리고 뭐 707 부대인가요? 이런 부대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최첨단의 우리나라 국내 제1의 어떤 비밀 조직이자 최고 어떤 그 수장이 예. 언론 인터뷰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뭐 그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들과도 만나고 하는 모습들이 자백 폭로하는 그렇죠. 회견을 했죠. 많은 분들이. 네, 근데 그분들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런 것들 모두 다가 연금과 관련되어져서 경제적 동기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진술, 숨길 오히려 수가 사실을. 없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하. 윤 대통령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느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고유 번호를 달게 되고요. 네. 한 3평 남짓한 곳에서 독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은 이 독방의 그 구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 서울구치소에 참 면면이 화려해요. 지금 조국 전 대표도 있고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어젠가요 나온 말로는 공수처에서 가족 접견도 불허했다, 제한을 뒀다, 변호인단만 만나게 한다 이런 네. 얘기 돌았어요. 이런 아, 조치는 그래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여당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한 조처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하긴 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도 그래요. 그렇고요. 사실 저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면회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도 쭉 보니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갈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다. 아 가족 접견이 허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고 지금의 어떤 여론의 향배들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저는 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공수처의 조치는 조금 좀 과혹하지 않나. 주변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두기도 했고 네. 한 입장에서는 가족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를 좀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불필요한 조치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에게 혐의가 지금 적용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내란죄는 네.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사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고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선고를 내릴까? 이런 의문들, 궁금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인정이 될 경우 정말 윤 대통령에게 이런 형량이 이런 선고가 내려지게 될까요? 정말 우리 눈앞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까요? 저도 지금 한편으로 우리 기자님께 드리는 질문이지만 네.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할 사유도 되지 않잖아요. 구속이란 조처가 취해진 것으로 봤을 네, 때 네. 법원에서 이전에 뭐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네. 일관되게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러한 그렇죠. 판단이 깔려 있어야만 소환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라면 저는 내란에 대한 혐의의 어떤 인정할 여지 네, 이런 것들을 깔고 가는 것 아닌가. 1년의 지난 과정을 봤을 때도 네, 저는 뭐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형량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변론으로 하되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묵시적인 법원의 판단들은 일관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윤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이죠. 보기 힘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일부가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의 건물을 좀 부수고 그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까지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이 됐어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경찰 수십 명도 다쳤고 지지자들의 80여 명 정도가 체포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밤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전 황당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 막 뭐 경찰들을 밀치고 바리케이트를 뭐 밀어내고 뭐 약간 그 과정에서 실강이 그리고 폭력이 네.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법원 문턱을 넘었다더라. 법원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지만 뭐 사상 초유 혹은
유례 없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 행위이다. 뭐 저는 이 부분들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의 형국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미러링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런 미러링이 지금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여당 중심으로 어쨌든 경찰이 왜 그때 민주노총 중심의 집회에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그렇죠.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여당이 했습니다. 어제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문제 제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까지 봤어요. 평소에 좀 중립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뭐 많이 제가 그 의견을 참 좋아하는데 좌파에 적용됐던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표현 싫어한다고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에 적용됐던 법 논리를 우파에게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건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되고 이건 민주주의 체제를 박탈하는 위협하는 행위다라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은 동의가 힘들겠더라고요. 네. 이건 표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의 그리고 전농의 트랙터 시위 이런 것들도 과연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합법의 틀을 그리고 사전에 공권력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라든가 절차들을 지켰냐 하면은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특히 뭐 대진연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애시당초 그런 합법의 틀을 무시해버렸고 그런 모습들을 보노라면 이런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공권력 그리고 이제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원 청사에 대한 그와 같은 폭력 행위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건 저는. 맞다. 네, 그건 맞다. 저는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면 윤상현 의원이 네. 지금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사람들 훈방될 것이다. 언론이 또 묘하게 이렇게 인용 코테이션을 하던데 저는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폭력 행위가 19일 오전인가 뭐 이렇게 있었다라면 네. 네, 하루 전에 있었던 월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부지법 담을 넘은 행위. 예.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이와 같은 폭력 사태의 시발점 내지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거다. 죽였다. 그게 말이 된다라면 네.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전농 집회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많은 집회를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공권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게 시위대의 행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주는군요. 그럼요. 야, 오늘 저 시위대를 눌렀을 때 약간 반농담 삼아서 한번 이렇게 밀어보고 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때의 어떤 대응 기조가 느껴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싹 물러서 버려요. 그리고 아예 길을 터버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저도 맨 앞에 있어봤고 밀어봤더니 쭉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때. 네. 1차 집회 때였었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그러니까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저지선은 없었죠. 없었어. 안전을 위한 경찰력의 동원은 있었어도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민주노총 집회 그리고 대진년들 집회 제가 봤을 때는 공권력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들이 계속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대진년의 일련의 집회들 그분들은 애시당초부터 뭐 미대사관을 넘어간다라든가 이런 이제 합법의 선을 넘어섰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 번도 제가 알기로 받아들여졌던 적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한 시발점 이런 게 됐을 수 있었을 거다. 오늘 무조건 나는 저 공권력의 저지선을 넘어서야 되겠다. 저거 다 깨부숴야 되겠다. 그런 분들 한둘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80명이 연행됐다는 것은 200명, 300명이 넘어섰다는 것인데 네. 그런 데에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라던가? 윤상현 의원의 예. 1년에 적어도 뭐 1주간, 2주간의 행보에 대해서 뭐 1%만큼도 동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윤상현 의원이 그날 뭐 훈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서장과 발언. 연락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적절치 않다면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이와 같은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 동기부여일 수 있다라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유로 과거 집회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측의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